우리 아이 영양 보충에 원기소 정! 자, 어떻습니까? 제 결혼이 늦은 때문인지 애들에게 쏟는 정이 유난스럽다고들 하더군요. 둘째는 원석이는 날 때부터 체중도 적고 몸이 약해 늘 걱정이 많았었죠. 자, 어떻습니까? 이제 6개월짜리 원석이 놈이 체중이나 신장이 돌제비와 맞먹을 만큼 건강해졌답니다. 이것이 모두 과립 베이비 원기소 덕분이라고들 합니다만 저는 늘 애 엄마의 육아 솜씨를 칭찬한답니다. 원기소는 천연의 효모, 활성 소화 효소제, 비타민, 미네랄이 포함된 종합 영양 효소제입니다. 식욕부진, 소화불량, 영양보급, 산전산후세약, 모유 부족, 위산 가당, 변비엔 원기소 정! 참외품, 어린이 원기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서울약품. 사단법인 변칙현상연구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변칙현상연구소 소장 그레나디입니다. 제 옆에는 어김없이 저희 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유령공학 전문가이자 총각귀신 권위자 도포이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도포이 박사입니다. 네, 팟캐스트 변칙현상연구소에서는 지구 방방곳곳에서 일어나는 변칙적인 현상들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다룰 변칙현상을 추천하고 싶으시다면 anomaliesresearchlab@gmail.com 연락 주시고 저희 채널 설명이 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저희 변칙현상연구소 비상근연구원으로 임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사님 오늘 저희도 이제 시간 역행 광고를 했죠? 맞습니다. 네, 오늘 이 제품은 뭐였죠? 오늘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검정고무신이라는 애니메이션에 그렇죠. 나왔던 거거든요. 네. 원기소라는 제품이죠. 그렇죠. 원기소는 이제 우리 MZ세대들도 다 아는 엄청난 제품이다. 그렇죠. 그 시대를 겪으신 분들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저희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1973년에 했던 광고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자 보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광고 특이했던 점이 당시 이제 인기 탤런트를 보통 쓰지 않습니까? 광고에? 맞습니다. 그죠? 뭐 최민수라든가 뭐 좀 나중인가? 아무튼 그런데 이 광고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서울약품 원기소를 생산하던 서울약품이 영업본부장 선종훈 씨 가족이었다. 서민은 아니고 뭐 아무튼 사람 일반인. 상당히 독특하네요. 그렇죠. 일반인의 가족 이야기를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서 광고로 만든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가격이 어땠냐? 그렇게 서민적인 가격이었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 광고라든가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일반 원기소는 천정에 480원, 어린이 원기소 후레치밭은 100정에 5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현재 가치로 8,500원에서 9,000원이죠. 그럼 상당히 비싸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소득이 더 낮았다는 걸 생각해보면 60, 70년 되면 뭐 완전 뭐 거지꼴이었잖아요, 나라가. 그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뭐 당시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60년대부터 원기소는 이제 어떤 이 부의 상징, 부잣집 아이 상징 뭐 이런 거였죠. 그럼 기영이네 집이 부자였던 거네요. 기영이네 집이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게 있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좀 가난한 집이었지만 그래도 장남한테만큼은 또는 뭐 막내가 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원기소 딱 한 병을 사서 이제 먹이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몰빵을 해주는, 그죠, 아껴놨다가 몰빵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원기소라는 게 그렇게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를 했지만은 실제로 만병통치약이었나? 엄청난 영양제였나? 그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영양제라기보다는 건강 보조식품에 더 가까워요. 원기소를 어떻게 만들었냐? 원기소 같은 경우는 이제 보리 등 여러 곡류에서 추출한 이 효소를 분말로 만들어서 이걸 발효시켜서 효과가 뭐였냐? 영양 자체를 공급한다기보다는 이제 소화를 촉진하고 그리고 이제 곡류에 이제 식이섬유가 있으니까 이게 병비 효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밥맛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원기소 같은 경우는. 식욕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건강 보조식품이었다. 만병통치약 뭐 엄청난 영양제 이런 건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도포이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검정고무신 이제 기영이네 가족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영이네 가족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네. 마포구에 사는. 그죠. 지금 마포구라 그러면은 뭐 아파트 가격이 뭐 15 그러지만은 당시에는 뭐 완전 촌동네죠, 촌동네. 그렇습니다. 사대문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었던 이 대가족이 바로 기영의 가족이죠. 근데 이제 기영이 가장 좋아하는 약이 바로 원기소였다. 그렇죠. 에피소드 여러 번 보셨잖아요. 그렇죠. 맨날 원기소 얘기하시잖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원기소 이제 막둥이가 있어요. 오덕이라고. 그렇죠. 오덕이를 이제 이름이 오덕이에요? 네, 오덕이에요. 네, 오덕이. 네.
이제 달래주다가 이제 원기소를 딱 발견을 한 거죠. 네네. 원기소를 발견을 해가지고 네. 이제 오덕이한테 하나를 줘요. 이제 하나를 먹여야죠. 줬는데 이제 욕심이 났는지 네. 뭔지 자기도 딱 하나만 하면서 먹는 거죠. 이제 기영이가. 그게 안 되죠. 네. 네, 근데 이제 엄청 달고 엄청 네. 고소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너무 그렇죠. 맛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기영이가 하나만 더 하다가 네. 다 먹어버린다라는 그렇죠.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우리 애니메이션을 본 저희 세대 입장에서는, 90년대 이후 세대 입장에서는, 원기소 도대체 무슨 맛이었길래 저렇게 맛있게 먹었을까? 그렇죠. 저도 사실 궁금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이제 원기소를 실제로 드셔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맛일까 되게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뭐 약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좀 더 과자에 가까웠죠. 그렇습니다. 효소 분말에다가 좀 단 거를 첨가했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달고요. 근데 솔직히 현대 과자에 비교하면 그렇게 달지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단지 이제 그때는 단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단 걸 많이 먹을 수 없었으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맛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소하고 고소하고 그렇죠. 달고. 공유로 만들었으니까 고소하고 달고 살짝 텁텁한 이 특유의 맛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시대를 산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퍽퍽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고소함이 입안을 감돈다. 너무너무 맛있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이 알만한 맛으로 한다면은 요즘 생협 같은데 한살림 이런 데서 판매하는 어린용 비타민이나 이런 뭐 효소 분말 알약 또는 뭐 맥주 효모 이런 걸 누가 먹냐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 맛이랑 비슷하다고 해요. 사실 어린이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맛은 아닌데 그때 어린이들한테는 뭐 천국이었죠. 천국. 엄청난 간식이었다. 그래서 이런 맛이 이런 어린이들을 노린 이런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있었기 때문에 원기소가 다른 영양효소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1인자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거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60, 70년대 때는 그랬지만은 한 20년 동안은 그랬지만은 하지만 1980년대 중반쯤에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서울약품 회사가. 그래서 이제 뭐 생산이 중단됐고 이후에 이제 뭐 원기소를 따라한 이 카피캣들이 등장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2017년 몇 년 전에 식약처는 이제 원기소의 시판을 최종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근데 금지한 이유가 뭐 금지했다 그러면은 뭐 무슨 원기소가 뭐 건강에 나쁘냐, 뭐 어떤 뭐 끔찍한 일이 있었냐, 뭐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제 뭐 서울약품이 망했다 보니까 계속해서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갱신을 못 해주고 그래서 그냥 금지가 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도 이제 원기소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원기소가 있죠. 그게 뭐죠? 코스맥스 바이오라는 네. 이제 회사에서 네. 추억의 원기소라는 제품으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성분을 보면 아까 언급했다시피 맥주 효모, 네. 뭐 식물 효소 분말 그리고 뭐 19종 정도의 곡류 혼합 분말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네. 뭐 이제 그거를 먹으면 이건 효과가 확실히 있죠. 그렇죠. 뭐 영양소나 미네랄 발음이 어렵네요. 미네랄을 공급받을 수 있고 네. 이제 항산화 및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거라 합니다. 그런지 이제 뭐 거의 그냥 뭐 이 국어 능력이 굉장히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한약을 잘못 먹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탓할 수도 없고 지금 네, 죄송합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바이오의 추억의 원기소가 현재 시판 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족 영양 효소제 코스맥스 바이오의 추억의 원기소 비교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원기소의 맛이 궁금하시다면 이제 그거를 좀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약품이 우리 가족 영양효소제 원기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래 좋습니다. 말씀드린 사이에 저희 변칙현상연구소 플로리다 지부에서 플로리다맨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플로리다맨 가보도록 하죠. 플로리다맨! 자, 오늘이 플로리다맨입니다. 이 시기는 이제 또 2022년 7월 25일이에요. 상당히 최근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이 플로리다맨은 29살이 코리 존슨입니다. 코리 존슨. 그렇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고 이제 사실 도포이 박사님께 질문을 드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리 존슨은 오늘이 플로리다맨 코리 존슨은 무슨 일을 했냐? 코리 존슨 포드 픽업 트럭을 플로리다 한 지역에서 훔치고 플로리다 브레바드 카운티에 위치한 패트릭 공군기지라는 데가 있어요. 네, 패트릭 공군기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군기지지만은 미국의 우주 방위군이 있는 거 아세요? 네, 알고 스페이스 있습니다. 포스? 그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주 방위군이 뭐 하는 데죠? 우주로 가가지고 그죠. 우주 군사 작전 그쵸. 뭐 이런 걸 하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패트릭 공군기지는 우주군이 기지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포드 픽업 트럭을 훔치고 그 패트릭 기지로 가려고 했던 거죠. 가면 안 되잖아요.
가면 안 되고 그래 애초에 뭐 차 훔친 것부터가 이미 거기서부터 아웃이죠. 그러네요. 진짜 훔쳐서 간 거군요. 그렇죠. 훔쳐서 간 게 문제죠.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니 막 질주하고 막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냥 훔치고 가다가 그쪽으로 가다가 잡힌 거예요. 예. 근데 이 훔친 것부터가 문제죠. 훔친 것부터가. 그쵸. 플로리다라고 해서 차를 훔치는 게 불법이 아닌 건 아닙니다. 불법이에요. 훔치는 건 불법이군요. 훔치는 건 불법입니다. 네, 플로리다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동기는 이겁니다. 차를 훔칠 수는 있어. 네, 그러죠. 근데 왜 하필 공군기지로 항했냐?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래서 이제 코리 존슨이 경찰에 잡힌 다음에 이 범행의 목적, 범행의 동기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진술서에 따르면은 이렇다고 합니다. 코리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비밀 미션을 받았다. 비밀 미션이요? 네, 그렇습니다. 비밀 미션을, 시크릿 미션을 받았는데, 이에 차가 필요했다. 그래서 훔쳤다. 어떤 비밀 미션이죠? 그렇죠. 왜 비밀 미션을, 무슨 비밀 미션이냐? 이 비밀 미션이 뭐냐? 이 코리 존슨이 그대로 한 말입니다. 미국에 사는 외계인이 중국 용이랑 싸운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 기지에 있는 정부 인사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경고해줘야 된다. 이게 미션이었어요. 박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미국 에일리언이 중국 용이랑 싸운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코리 존슨이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기지 사람들한테 이거 어떤 일인가요 이게? 일단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시다 일단. 네, 그렇게 네. 하자고요. 네. 이제 뭐 외계인하고 중국 용이 싸울 수 있다. 네. 이걸 경고하고 싶었어요. 네네. 트럭은 왜 훔쳤죠? 그러니까 또 택시 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차를 뭐 렌트할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네 그렇다고 합시다.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미국 외계인이 중국 용이랑 왜 싸우죠? 저희가 이거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실제 진술서에 있는 거예요. 진술서에 있다니까요? 약간 네. 형량을 낮추려고 정신병자 코스프레를 한 게 아닐까요? 근데 그 정도로 상식이 있는 사람이, 그 정도로 합리적인 사람이 왜 차를 훔쳐오고 공군기지로 가죠? 제가 봤을 땐 컨셉이 아닌 것 같네요. 컨셉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차량 절도로 구속이 됐고요. 그래서 뭐 보석금이 $2,00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 큰 범죄는 아니거든요. 차량 절도라는 게. 플로리다에서는. 근데 사실 저희도 이 과천 시민들이 네. 외부에 말하면 저희를 다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과천 시민들. 네. 약간 그런 맥락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맥락일 수도 드네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운 가설 중에 하나는 사실 코리는 우리가 모르는 저희가 이제 변칙현상 연구소고 이제 저희 아시아에서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에 다른 우리 변칙현상을 연구하는 다른 경쟁 연구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렇죠. 근데 다른 경쟁 연구 기관이 요원이 아니었을까? 코리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저희 입장도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외계인과 중국용 이거는 변칙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단순히 헛소리는 아닌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변칙 현상이 세계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플로리다맨은 우리 지금까지 미친 짓을 하는 플로리다맨들을 다룬 건데 변칙적인 일을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변칙 현상을 연구하긴 하지만 그렇게 변칙적인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임무를 진짜 받아서 수행하는 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오늘이 플로리다맨 미국 외계인과 중국 용이과의 싸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다가 경찰에 잡혀버린 코리 존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변칙현상 파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말할 게 있어요. 이제 원기소 얘기할 때 검정고무신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검정고무신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 중에서 역시 우리 그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혼분식이죠. 혼분식. 그렇죠. 혼분식 유명하죠. 네, 그 에피소드 뭐가 있나요, 그게? 혼분식 그 부잣집 도련님 있잖아요. 그죠, 그 머리 가름하고 그죠?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네, 나는데. 뭐 아무튼 누군지 알 겁니다. 다. 네, 그 조금 덩치 있고 네, 그 덩치 가르마 있고. 탄 네, 뭐 나비 넥타이하고. 좀 부잣집 도련님이 네. 도시락으로 건방지게 쌀밥을 100% 쌀밥을 싸온 거예요. 건방지네요, 그죠? 굉장히 건방지죠.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 이렇게 쌀밥을 먹으면 어떡하니 하면서 이제 옆에 있던 좀 가난한 친구의 꽁보리밥하고 섞어버리는 그런 내용이었죠. 맞네요. 네,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혼분식 에피소드 좀 더 얘기해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에피소드가 이제 바나나죠. 바나나. 그렇습니다. 기영이 바나나 에피소드죠. 이게 무슨 내용이죠? 바나나를 먹게 된 건 아는데 어떻게 먹게 된 거였죠, 그게? 바나나가 이제 당시에 굉장히 네.
귀한 귀한 과일이었고 네. 그리고 기영이가 아마 아팠을 거예요. 아팠는데 네. 바나나 한 개 사오니까 그거 먹고 이제 명대사 하나 남기죠. 하얗고 달고 왜 웃으세요? 아, 진지한 장면이었죠? 굉장히 진지했죠. 하얗고 달고 하면서 이제 네. 바나나를 먹고 싹 나와버리는 아, 아팠을 때? 네, 붕붕 아, 먹고 뜨면서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맞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검정고무신 에피소드들이 이제 60, 70년대의 식문화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좀 더 얘기해 볼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변칙현사입니다. 제목은 혼분식 장려운동과 바나나의 추억. 그렇습니다. 오늘이 일단 혼분식 장려 운동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혼분식 장려 운동. 요즘 세대한테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죠. 혼분식 장려 운동.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혼식과 분식입니다. 혼분식이라는 거는. 그렇죠. 혼식이라는 건 이제 쌀이 아니라 다른 국물도 이제 섞어 먹는다는 거고 주로 보리죠. 그렇죠. 분식이라는 건 뭐죠? 이제 밀가루를 먹으라는 거죠. 그렇죠. 밀가루를 먹으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냐? 일단 뭐 현재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인이 현재 인당 소비하는 쌀은 한 사람당입니다. 연간 한 84kg 정도.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많은 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국은 130kg를 먹거든요. 엄청 많이 먹네요. 그렇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좀 적게 먹습니다. 일본은 80kg 정도.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한국 한중일 얘기고 저 동남아시아나 저기 좀 인도 쪽으로 내려가면 장난이 아닙니다. 인도 옆에 이제 방글라데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이제 270kg. 와, 인당. 상당히 많이 먹네요. 우리 3배를 먹죠. 캄보디아는 245kg. 그렇습니다. 쌀만 먹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우리 이제 60, 70년대 식생활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봐야죠. 원래 우리도 이 정도 먹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인당 300kg 넘었어요. 진짜 쌀만 먹었던 거예요, 쌀만. 3배 넘게 먹었네요, 지금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밥도 먹지만 떡도 먹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뭐 떡도 먹고 뭐 술도 막걸리 먹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쌀 소비량이 그냥 술 마시고 밥 먹고 간식 먹고 하는 게 다 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쌀 소비량이 300kg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84kg니까 지금 거의 3분의 1도 안 되게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대신에 밀가루 소비량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같은 시기에 이제 한국제분협회 자료를 보면은 1965년에는 11.5kg를 먹었지만 인당 현재는 이제 35kg로 대략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밀가루 소비량이 늘어나는데 이면에 뭐가 있었다? 혼분식 장려 운동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혼분식 장려 운동을 도대체 왜 한 거죠, 애초에? 이제 혼분식 장려 운동. 아니 그거 그냥 쌀밥 먹으면은 쌀 먹게 놔두고 밀가루 먹기 싫으면 알레르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토피가 있을 수도 있고 왜 먹게 했냐? 네. 근데 이제 60년대 70년대는 네. 이제 알다시피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쌀이 안 나는 거예요, 잘. 국내 생산량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렇죠. 먹는 양에 비해서. 그렇죠. 이제 300kg를 먹는데 지금보다 거의 3배 이상을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도 연락이 많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60, 70년대도 특히 그랬죠. 60, 70년대 더 심했지만 원래부터 이제 쌀 생산량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 그래서 이제 혼분식 장려 운동하면 60, 70년대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혼분식 장려 운동이 시초는 일제시대다. 일제시대. 일제시대는 이제 혼분식 장려 운동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죠? 네, 절미 운동이라고 하죠. 절미 운동. 이제 뭐 쌀을 절제하라. 쌀을 아끼자, 쌀을 절제하자, 뭐 이런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혼분식 장려죠. 쌀 좀 그만 먹고 보리도 먹고 밀가루도 먹어라. 그렇죠. 혼식이라는 거는 이제 뭐 쌀 외에 이제 다른 곡물 이제 보리나 콩이나 조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걸로 해갖고 양을 좀 불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쌀은 키우기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논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조 같은 거는 조나 보리 같은 거는 좀 더 쉽죠. 분식은 이제 밀가루를 먹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도포이 박사님 말씀하신 게 방송 전에 도포이 박사님 말씀하신 게 일본 초밥이 한 접시에 2개를 주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유가 이 절미 운동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이제 일제 시대는 아니고 이제 패전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네네네. 일본이 패전을 한 45년 이후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보통 회전 초밥집에 가면은 초밥이 한 접시에 2개씩 나와요. 2개씩.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게 약간 절미 운동과 관련이 있다. 네, 왜죠? 이제 패전을 하고 네. 이제 먹을 게 굉장히 부족해졌어요. 일본이. 그러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먹을 것도 부족해졌는데 이제 전쟁을 마친 군인들도 돌아오고 외국에 있던 일본인들도 돌아오고 그래서 대충 150만 명 정도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왔대요. 엄청난 숫자죠, 사실. 사람은 많아지고 먹을 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배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쌀을. 이제 그러겠네요. 배급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이거를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했어요.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막 오르고 그러니까 판매하다 보면. 네. 쌀을 이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예요. 오로지 배식만.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가장 타격 입는 사람들이 일본의 초밥 요리사들이었겠죠. 밥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밥이 있어야 되는데 밥을 팔아야 돈이 되는데 그렇죠.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일본의 요리사들이 네. 그러면은 배급받은 쌀을 받고 우리가 가져오면은 그거를 초밥으로 조리를 해주는 약간 파는 건 아니고 기술을 사는 거죠. 기술을. 그러겠네요. 그죠? 쌀을 파는 거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 그 도쿄에서 네. 허용을 해줬어요. 그 대신 네. 이제 배급받은 거를 초밥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조리를 하는 기술을 파는 행위는 한 홉에 한 홉으로 제한을 하겠다. 오케이. 이게 한 홉이 대충 160ml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초밥으로 만들면은 한 10피스 나온대요. 10피스. 10피스. 네. 근데 당시에 또 전쟁이 마치고 이제 물고기도 잘 안 잡혔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10피스를 만드는데 다 다른 생선의 종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겠죠. 10마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10종류를. 네네. 그래가지고 5종류를 2피스씩 말 되네요. 딱 해서 맞네요, 그죠? 주는 거고, 그래서 한 접시에 2개씩 나오는 거고, 그리고 보통 초밥 1인분 하면은 식당 가면은 10피스씩 나와요, 보통. 그렇죠. 맞아요. 네. 10피스나 12피스 이렇게 나오죠. 이게 한 홉에 제한된 그 일본의 문화가 반영이 된 것이다. 역시 좀 적다 싶었어요, 항상. 그죠? 그래서 항상 좁죠. 이게 그러니까 가난할 때 만들어진 문화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특히 저희 준프로들은 좀 힘들거든요, 이게. 저희 준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16피스 정도는 먹어줘야 이게 좀 기별이 가죠. 이제 16피스 먹으면 2차 가야죠. 16피스. 네, 그렇습니다. 네, 초밥이 한 접시 2개인 이유, 그리고 10피스, 12피스인 이유를, 이거는 사실 절미운동과 관련이 있었다.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더 심했죠. 우리나라는 전후에 완전히 초토화가 됐으니까, 특히 한국전쟁,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이 있었을 때,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죽으라는 법은 없죠. 이제 1956년부터는, 엉클샘, 데디 아메리카가 이제 잉여 농산물을 원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이제 밀가루죠. 밀가루를 굉장히 많이 줬다고 들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줬죠. 굉장히 많이 주고 이제 가루 분유도 주고 그랬어요, 그죠? 이건 검정공신 만화 보면 나오는데 가루 분유 좀 하나씩 주고 그게 또 너무 맛있어갖고 그게.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분식 장려운동 전개됐습니다. 어차피 짱도 초토화됐고 쌀을 많이 재배할 수도 없으니까 밀가루 좀 먹자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51년 좀 전에 국내에서는 이제 절미운동, 이때 아직 절미운동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때 실행하기 위해서 정책을 몇 가지 내놓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잡곡 혼식을 장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음식점도 이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가정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도 쌀밥을 그냥 주지 마라. 꼭 잡곡을 3알 이상, 30% 이상을 혼합을 해야 된다. 네, 일본하고 그렇죠. 상황이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여관업자 같은 경우에는 3알 이상의 잡곡을 혼합하되 아침은 된다. 점심은 제공하지 마라. 점심은 딴 데 가서 먹으라 그래라. 그죠? 이것도 이제 일종의 쌀 생산량을 제한하려는 이건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쌀을 원료로 하는 제과, 떡, 엿 제조를 금지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쌀로 과자 만들지 말라는 거죠. 쌀과자가 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죠? 그렇죠. 떡도 쌀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잖아요. 엿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956년부터는 이제 1년 동안 50만 석이 쌀을 전략하는 거를 목표로 삼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바로 60년대, 70년대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60년대, 70년대 혼분식 장려운동을 상징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보긴 했는데 하도 오래전에 들어가지고. 예, 혼분식의 노래라고 그러죠. 혼분식의 노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은 저도 모릅니다. 꼬꼬대 꼬꼬 먼동이 튼다. 복남이네 집에서 아침을 먹네. 옹기종기 모여 앉아 꽁당보리밥. 꿀보다도 더 맛 좋은 꽁당보리밥. 보리밥 먹은 사람 신체 건강해. 자, 목적이 뻔히 보이죠. 보리밥 먹으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보리밥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너무 노골적이네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요즘 교과처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독재 정권의 특징이 이제 학교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습니다. 유신헌법 나왔을 때도 유신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쵸. 7월 유신은 뭐 새나라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백종이 울렸네, 대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그것도 이제 학교에서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역사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경에 뭐가 있었냐? 이제 뭐 우리 60년대 최소 목표는 이제 배 안 굽는 거였죠 그때. 그렇죠. 최우선 목표죠, 그제. 근데 이제 1960년대가 됐어도 쌀을 그렇게 많이 생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자연도 그렇게 뒷받침되지 못했어요. 1961년에는 엄청난 대홍수가 있었고, 1962년에는 태풍 노라로 일단 한번 비로 그냥 쫙 쓸고, 그 다음에 가뭄. 와. 엄청나지 않나요? 비로 쫙 쓸고, 아, 그래도 물은 충분히 있구나. 근데 바로 그냥 가뭄. 이제부터 비 안 옴. 진짜 얄짤없네요. 두 번 때리는 거죠, 그죠?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원투펀치 날리는 건데. 그리고 이제 1963년 보리 수확기에 엄청난 비가 내립니다. 자, 보리 수확기는 보릿고개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보리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보릿고개가 보리 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맞나? 그죠? 보리 먹으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보리를 기다리는 거죠? 일단 그 보리라는 게 네. 겨울에 나거든요. 아, 맞네요. 겨울에 나는데 겨울은 이제 특징이 비가 잘 안 오고 약간 건조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비가 왕창 내리면 이제 끝이죠 뭐. 그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쌀 대신 보리를 먹어야 되는데, 보리도 이제 뭐 다 쓸려 나갔다. 그래서 이제 1962년에는 이런 자연재해가 있으니까 쌀 한 가마 값이 5,000원 선까지 솟구쳤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1962년입니다. 5,000원이란 단위가 나오면 안 되죠. 그쵸.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400% 상승한 거라고 합니다. 4배가 오르면 4배가. 제 알기로 기와집이 10만 원이거든요. 이 쌀이 5,000원이면 안 되죠. 그러네요. 이거 쌀 쓰고서 있으면 기와집 하나 사겠네요. 그죠? 그죠. 예. 자, 4배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4배가 상승하면, 우리는 지금 쌀 4배가 상승해도 사실 엄청난 타격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식문화에 쌀이 그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작아졌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때는 쌀이 4배가 오르면 식비가 4배가 오르는 거예요. 그죠?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먹을 게 없으면 뭐 먹습니까? 그죠? 이때 뭐 먹어요? 뭐 나물을 그죠. 쭈워 먹고 해야죠. 그렇죠. 나물로 뭐 죽 끓여 먹고, 죽도 아니죠. 고기가 없으니까. 그죠? 그렇죠. 그냥 나물 끓여 먹고 뭐 나무 껍질 벗겨 먹고 뭐 그러는 건데, 뭐 산나물 좀 먹고 뭐 죽고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 이상한 거 아무거나 넣다 보니까 그냥 먹고 죽고 그랬어요. 이래서 이제 배고픔이 한이 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압생트를 이렇게 코리안 압생트를 만들어 먹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정체불명의 약초를 넣은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압센트는 나중에 한번, 압센트가 굉장히 변칙적인 술인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근데 여튼 이제 쌀은 부족했는데 60년대 중반부터 이제 70년대 이제 미국산 밀가루가 본격적으로 이 수입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엉클쌤이 줬죠. 그렇죠. 아메리칸들이 그냥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어차피 농산물이 넘쳐나니까, 잉여 농산물이 잔뜩 있으니까 이제 뭐 얘네들이 미국 밀가루 샘플로 맛 좀 봐라. 나중에 너네들이 좀 부자가 되면 우리 밀가루 사라. 그런 식으로 이제 원조를 했습니다. 그죠? 무상 공급이에요. 그래, 무상 공급. 근데 문제가 뭐냐면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의 민족은 밥의 쌀의 민족. 그렇죠. 밥심이잖아요. 밥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입맛을 금방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진짜 수제비가 끔찍하게 먹기 싫었다 그래요. 수제비, 칼국수 이런 게. 우리는 뭐 맨날 먹어도 사실 큰 문제는 없겠지만 겨울에 먹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그래. 수제비에다가 뭐 간장 양념이나 다대기 좀 뿌려 먹으면은 미치거든요. 근데 맨날 먹을 수 있겠는데 당신은 이제 뭐 워낙에 쌀이 익숙해졌다 있다 보니까 평생을 쌀만 먹었으니까 수제비 먹는 건 완전 고역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분식 장려를 시작했다. 분식 장려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혼식도 장려한 거죠. 이제 쌀 대신에 이제 다른 보리나 다른 곡물도 먹어라. 쌀이 부족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장려가 뭡니까? 장려라는 게 뭡니까? 장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했으면 느낌이죠. 좋겠다 그런 거죠. 강제성이 없잖아요. 원래 장려라는 말에. 그죠. 근데 뭐 혼무식 강제예요. 강제 근데 말 그대로 근데. 그죠? 예, 근데 왜 어떻게 강제냐? 일단 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도시락 검사. 이거 유명하죠, 이거. 그쵸.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검정고무신 에피소드도 선생님이 도시락 하나하나 검사하면서 꽁보리밥 섞는 거잖아요. 그냥 쌀밥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렇죠. 얄짤 없이. 그래서 이제 1970년대 초기에는 학생들 도시락에 30% 이상이 잡곡이 없으면
도시락을 먹지 못하겠다 나오네요, 여기서는. 아니 장려가 아니네요. 이 장려가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아까 에피소드에서는 섞어서 먹였잖아요. 그쵸. 다른 꽁보리밥이랑 쌀밥이랑 섞여서. 여기서는 아예 먹지 못하게 했대요. 섞어주신 분이 참된 그분이 선생님이시네요. 천사였던 거예요, 사실. 그죠. 그 악역을 담당했지만 사실 천사였다. 약간 현대도 이런 게 있죠. 약간 장려 운동인데 강제되잖아요. 뭐 있죠, 우리? 지금은 야간 자율학습이 있죠. 아, 그렇죠. 야간 자율학습 있고, 우리 때는 이제 뭐 사랑의 식빵인가? 사랑의 저금통인가?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아, 그쵸. 그거 안 체험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실. 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실. 실도 그거 뭐 상당히 반강제였죠. 우리 세대는 괜찮았는데, 우리 윗세대는 완전히 뭐 안 사오면 뭐 눈치 주고 그랬다고 해요. 뭐 매 맞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뭐 정부가 장려한다는 건 뭐 강제하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쪽 내용 관련해서는 역시 경험자의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레디안이 김학규 선생님 유신의 추억이라는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게는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인 76년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선생님이 검사가 도시락 검사죠. 점차 강화되어감에 따라 아이들은 쌀밥에 보리를 위에 얹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중이 눈속임이죠. 그죠. 밑장 빼기를 프링글스 통에 소주 넣어가고 그렇죠. 약간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본 거예요. 네, 드라마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네. 프링글스 통에 소주를 넣어가고 이제 쌀밥 위에다가 보리밥을 살짝 덮고. 얘네들은 좀 사는 애들이었나 봐요. 그래도. 그죠? 그러네요. 근데 아무튼 이게 위에서 보면은 뭐 꽁보리 밥으로 보이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뭐 머리가 없습니까? 당연히 눈치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시락을 뒤집어 보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근데 이게 실제 담임이니까 이때는 애들이 또 세요. 또 야생의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난 아이들은 선생님 도시락은 어떤지 보자고 한다. 그죠? 근데 그래봤자 소용이 없었다 그래요. 왜? 선생님이 한두 번 같은 반 아이들과 밥을 먹지만 그때는 만반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선생님이 늘 혼식 정책에 호응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같이 한번 밥을 먹는데 그때는 꽁보리밥을 선생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다른 때는 그냥 딴 데 가서 먹으니까 거기서 쌀밥 먹는지 꽁보리밥을 먹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때 또 야생의 시대입니다. 야생의 시대. 그렇죠. 하도 지적을 받게 되니까 화가 난 아이들 중에는 나달수를 하나하나 세서 도시락을 준비해 온 후에 또 지적이 나오면 한번 세보자고 주장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이야. 그러니까 네. 쌀 한 그렇죠. 1000개니까 막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1000개니까 그렇죠. 이 30% 계산을 그렇죠. 해서 30% 계산을 해갖고 쌀알이 뭐 7,000개면은 보리가 3,000개. 오케이 딱. 그렇고 선생님이 야 너 이거 적어 엄마 먹지 마 그러면 선생님 세웁시다 이러는 거죠. 쫄리면 돼지시던가 이러는 거죠. 그죠? 야, 진짜 타짜네요. 야생의 시대였습니다. 야생의 시대네요. 야생의 시대. 시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제 뭐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회 모든 곳에서 이 장려 아닌 장려를 했습니다. 당시 농수산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혼문식의 날로 쌀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무미일로 정해서 무미일 쌀이 없다는 얘기죠. 오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쌀로 만든 음식을 팔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한 얘기죠, 사실. 그렇죠. 절대 상상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시점에서는 25% 이상이 보리쌀이나 면류를 섞어서 팔아야 됐다. 30%보다는 낫네요. 그거죠, 근데. 그쵸. 4분의 1이죠. 그래서 이제 덕보이 박사님 예전에 설렁탕 소면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였죠? 아, 맞습니다. 이제 설렁탕을 먹으면은 안에 굳이 소면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뭐 고기 들어있고 파 들어있고 하는데 네네. 소면이 굳이 근데 들어있단 그게 좀 말이에요. 뜬금이 없다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밥이 있는데 왜 소면이 있지? 그죠? 아까 일본이 초밥 네. 2피스씩 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것도 이제 혼분식 장려 운동의 이제 네네. 흔적이다. 네네. 예전에는 이제 설렁탕에 국수나 이제 당면을 네. 넣어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혼분식을 섞기 보통은 위해서 이제 곰탕에다가 당면 넣고 그쵸. 설렁탕에다가 이 소면을 넣죠. 그렇죠. 이 역사가 이제 이 전통이 된 거죠. 문화가 된 거.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만요. 그래서 이제 설렁탕에 이제 소면이죠. 소면이 있고 곰탕에 당면이 있는 이유가 이렇다. 밥만 줄 수 없으니까 25%는 분식을 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조치가 있다 보니까 곰탕집, 설렁탕집은 어떻게 버티고 왔는데 한식을 파는 음식은 장사 잘 안 됐다. 왜 이러냐? 이제 밥을 줘야 되는데 혼식을 꼭 시켜줘야 되니까 보리, 좁쌀, 콩 이런 거를 꼭 넣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한정식집 가면 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밥이 꼭 쌀밥 안 나오잖아요, 한정식집 가면 요즘. 그죠. 이제 뭐 이상한 색깔 밥이 나오잖아요, 항상. 약간 보라색 느낌. 보라색 느낌 나는 뭐 보라색이든 무슨 아무 색깔이 하얀색은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요즘은 그게 프리미엄이라고. 당시에는 이제 쌀밥을 무조건 돈 주고 먹을 건 무조건 쌀밥 먹지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손님 불평이 늘어나고 매상도 상당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분식 장려 운동으로 이제 혜택을 본 거는 이제 맞다. 이거 방금 전에 한식 얘기했다 보니까 이모네 식당 얘기해야겠네. 이모네 식당. 아, 그쵸.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보리밥이 프리미엄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관악구에 위치한 이모네 식당이라는 곳에서는 항상 꽁보리밥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보라색 그거 너무 맛있죠. 그거 한 3그릇은 먹죠. 생그릇 먹죠. 쌀밥 나오면 그만큼 못 먹어요. 근데 이 물려요, 약간. 그게 그렇죠. 더부룩하고. 요즘 한식집 가면은 이제 뭐 보리밥이 더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혼식이고 분식 장려 운동을 혜택을 본 거는 라면입니다. 라면, 그죠? 우리나라엔 라면이 언제 등장했죠? 이제 우리나라에는 라면이 1963년 9월 15일에 네. 처음으로 등장을 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으로 치면은 뭐 라면이 없는 세상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네.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쌀을 많이 먹는 민족이기 때문에 네. 이제 라면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가격 굉장히 상당히 비쌌죠 그때. 그렇죠. 네. 이것도 검정 고무신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라면이 또 엄청나게 귀중한 음식으로 나오죠. 10원만 달라고 하면서 라면 사 먹으려고. 그렇죠. 그 상당히 고급 음식이었다. 그렇죠. 다른 국수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 뭐 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라면으로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선전문구를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그렇죠. 야 밥을 먹어야지. 응? 그런 걸 응? 그런 거죠. 근데 뭐 계속 이제 운동이 계속되고 계속 분식을 뭐 장려 또는 강제하다 보니까 이제 밀가루로 만든 이제 뭐 라면, 뭐 빵, 과자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분식 수요가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65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당 밀가루 소비가 11.5kg였지만 분식 장려 운동으로 인해서 1969년에는 심지어 4년 만에 28.7kg까지 증가했다. 2배 이상이 2배 증가했네요.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라면이 사실 분식 장려 운동에 효과가 없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왜 그렇죠? 효과가 없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설이 아니라 저는 팩트라고 봐요. 한번 말해보십시오. 이제 라면 하면은 뭡니까? 국물이죠. 국물. 국물이죠. 예. 뜨끈한 국물에 이제 찬밥 말아 먹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쌀밥을 그만 먹으라고 쌀밥 좀 그만 먹으라고 라면을 장려를 한 건데 근데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그렇죠. 예, 밥까지 이제 말아 먹는 나중에 이제 매콤한 국물 라면이 나오면서 이게 더 가속화가 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가 퇴색됐다. 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제 혼분식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강제 조치, 이런 행정 명령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1976년까지 계속 유지되다가 1977년에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해제가 됐냐 갑자기 쌀 수급 문제 해결이 됐어요. 네. 이제 그 유명한 그 사건이 있죠. 1971년에는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개발한 뭐죠? 유명한 겁니다. 우리나라 그 학자들이 굉장히 네. 높은 기존의 벼보다 이제 30% 가량 높은 네. 통일벼가 개발이 통일벼. 그죠. 생산량이 30% 높은 겁니다. 통일벼. 이거 유명한 근데 사실 맛은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안 먹어봤어요. 맛은 더러울 게 없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듣기로. 아무튼 일단 쌀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모두가 쌀밥을 먹을 수 있게 됐죠. 1977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쌀 자급자족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일제시대부터 이제 우리 쌀 소비량이 이제 생산량을 웃돌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쌀밥을 먹고 싶었던 국민들의 소원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완전히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때 시절이랑은 이때는 뭐 쌀 소비를 그만하라고 했지만 요즘 쌀 소비를 권장하죠. 그렇죠. 요즘 하도 오히려 지금 밀가루를 엄청 많이 먹고 그렇죠. 밀가루 많이 먹고 다 튀겨 먹고 다 튀겨 먹고 뭐 그렇잖아요. 고기도 많이 먹고. 그쵸. 고기 비중도 늘어나지, 밀가루 비중도 늘어나지.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네네. 옛날에는 이제 밥을 고봉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쵸? 맞죠. 그때는 뭐 탄수화물을 주로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뭐 밥 한 그릇 먹어도 이게 근데 이게 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 밥 한 공기 있잖아요. 그것도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진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밥 한 공기, 솔직히 음식점 가서 그 은색 그 밥 한 공기 그거 어떻게 한 공기입니까, 그죠? 누가 정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네 갑자기.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뭔 얘기가 이렇게 됐지, 근데? 쌀 소비를 지금 권장하고 있다.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왜냐면 쌀 생산량이 과잉 생산 중이거든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15만 5천 톤이 추가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남는 거예요, 그냥 남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떡도 안 먹잖아요, 칼로리 높다고. 근데 빵은 먹죠.
빵은 아이러니 먹죠. 한계. 빵은 먹죠. 그쵸. 빵은 많이 먹죠. 떡보다 낫지. 오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혼분식 장려 운동 이제는 이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버렸다. 네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가 혼분식 장려 운동이었고 이제 60, 70년대 식생활을 규정을 짓는 또 하나가 이제 고급 과일 그렇습니다. 그거죠. 그 노란색 길쭉한 거 뭐죠? 버네이나죠. 버네이나. 베네나 이게 바로 그 이제 60, 70년대 이제 고급 수입 과일이 대명사다. 고급이다. 고급.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1977년에 4월 20일자 한 신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입 바나나 16개 한 송이가 5,500원에 거래됐다. 자, 바나나 한 개가 그러면 34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상당히 비싸네요. 네. 당시 짜장면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당시 짜장면이 200원이었거든요. 그렇죠. 200원? 200원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짜장면보다 한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러니까 바나나 한 개가 지금 요즘 짜장면 7,000원 정도 하잖아요. 싼데 그렇죠. 6,000원 칩시다. 그렇죠. 1.5배가 더 나오니까 지금 바나나 한 개가 10,000원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10,000원 가까이 하는 거예요. 10,000원 가까이. 그죠? 바나나 한 개가 낱개 한 개. 한 개. 한 송이 한 말고. 송이 아니고 한 개. 그렇습니다. 고급 과일이죠. 상당히 고급 과일. 요즘도 이런 고급 과일이 있나요? 요즘 샤인머스켓도 이 정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백화점에 파는 샤인머스켓인지 모르겠는데 뭐 두리안 이런 게 그래도 그거는 그냥 특이한 과일이잖아요. 고급 과일 알고. 아무튼 네 엄청난 고급 과일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진짜 뭐 허니듀 멜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쵸. 고급 멜론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바나나 자체가 수입된 거는 훨씬 전부터입니다. 이제 50년대부터 수입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이게 뭐 정확한 기록이 있는 건 아닌데 신문 기사로 아름아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1952년 기사를 보면은 사과를 수출하는 대신에 바나나를 수입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최소 이때부터 수입했던 거죠. 그쵸. 1952년부터. 근데 이게 80년대 후반까지 계속 고급 과일이었습니다. 50년대 시작해서 80년대까지. 80년대 후반에는 이제 하나당 1,000원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현재 가치 계산해 보면 하나당 3,000원입니다. 좀 싸지긴 했는데 여전히 개 비쌉니다. 진짜 하나당 3,000원. 하나당 길쭉한 거 하나당. 네, 낱개 하나당 한 송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70년대도 보면은 이제 좀 거슬러서 70년대를 보면 바나나 이것도 역시 하나에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당시에 버스 요금이 10원, 이때는 짜장면 가격이 100원, 200원에서 200원 정도. 네. 무지막지하게 비싼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검정고무신 같은 경우 60년대가 배경이잖아요, 그죠? 그쵸. 이때도 역시 비쌌습니다. 근데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박사님. 뭔데요? 뭐죠? 아무리 그 바나나가 비싸다고 하지만은 사실 바나나가 막 엄청나게 맛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맛있는 거 많은데. 아 그렇죠. 요즘은 맛이 없죠. 바나나가. 근데 왜 이렇게 바나나 하나 가지고 무슨 뭐 죽내, 사내, 뭐 병이 났네 이러는 거죠, 검정고무신은? 일단은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네네. 지금 바나나하고 네네. 그때 바나나는 좀 많이 다릅니다. 가격만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종이 다르죠. 종이. 그렇죠. 종이 다른데요. 일단 60년대로 보면은 지금 저희가 먹는 바나나는 이제 가축 사료용입니다. 아 진짜요? 돼지 주고 개 주고 하는 사료용으로 키우는 거를 네. 이제 네. 60년대 먹던 그 바나나가 없어지니까 네. 이제 저희가 그걸 먹는 거죠. 네네. 자, 그쵸. 이제 그때 1960년대에 아주 큰 바나나 뱀이 있었죠.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은 60년대 먹던 바나나와 지금 바나나는 다르다. 많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본 결과 이제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이름이 뭐였죠? 그게 그 캐번디시죠. 캐번디시 전종이죠. 근데 그때 바나나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60년대? 그로미셸이죠. 그죠. 근데 이제 60년대 얘기입니다. 보통 그때는 바나나가 무조건 그로미실 바나나였는데 근데 이 품종의 문제가 뭐냐면 바나나병이라고 바나나계의 뭐 패스트병 이런 게 있는데 그쵸. 근데 이게 그로미셸이 유전자 자체가 바나나병에 굉장히 취약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취약했죠. 다 네. 죽어버려요. 그냥 다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네.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번디시로 다 대체가 됐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바나나병에 견디고 맛이 나쁘진 않다. 다른 품종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캐번디시가 오늘 먹는 바나나 사실상 유일한 바나나가 됐죠. 그쵸. 근데 이제 그로미셸 바나나가 전부 멸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이제 이건 다 가짜뉴스. 멸종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네네. 가짜고요. 근데 멸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하기 무지막지하게 힘들거든요. 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그로미셸 바나나의 맛이 어떠냐?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한번 말해보시죠. 이제
흔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저희도 네. 이제 그 뚱바 있잖아요. 뚱바 목욕하고 나와서 그렇죠. 이제 뚱바 그게 사우나- 뚱뚱한 바나나 우유 있죠. 사우나 한번 조지고 그 바나나 꿀단지 그거 그죠. 단지 그거 해갖고 그거 네. 쪽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잖아요. 그 바나나 우유 맛이 그로미셸 바나나 맛입니다. 그걸 본따서 만든 거예요. 네 맞죠. 개 맛있겠네. 근데 어쨌든 캐번디시 바나나보다 이 껍질이 단단하고 뭐 훨씬 더 진하고 달콤하다 그래요. 바나나 우유 마시면 그러겠죠. 그쵸. 근데 어쩐지 바나나 우유에서 바나나 맛이 안 나더라. 이제 그쵸. 당연히 어쩐지. 이제 그로미셸 그 바나나는 딱 네. 꺼내는 순간 향부터 엄청 향긋하다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엄청납니다. 엄청난 맛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튼 그로미셸 바나나가 전부 멸종했느냐? 다행히도 그건 아니죠. 네,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수가 적을 뿐이지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미셸 바나나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바나나병에 저항성이 있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길러봤자 다 죽겠죠? 그렇습니다. 망하겠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캐번디시 바나나랑 교배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도 재배 중이에요. 지금 miamifruit.org로 가시면은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그냥 가능하다고요. 마이애미에서 지금 재배 중이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이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먹는 바나나는 개돼지가 먹던 거라 쌉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한국에서 바나나가 2.4kg 한 두 송이 되거든요. 8,000원. 먹을 한 만하죠. 4,000원 정도 되죠. 그렇죠. 근데 위에서 말씀하신 마이미 프루트에서 주문하시면은 그로미실 바나나가 5파운드 2.3kg, 2.4kg 비슷하죠. 2.3kg에 얼마죠? 단돈 12만 원, 97달러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97달러, 12만 원. 야, 이거 보면은 그 60년대 우리 그 기영이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이제 체감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이해가 돼, 공감이 돼. 이게 조금 더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이 2.4kg가 두 송이잖아요. 8,000원에. 네네네. 이거 한 송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크다고 하셨어 되게. 네, 조금 커요. 껍질도 두껍다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잘 찾아보면 7kg에 10만 원 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인터넷에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조사를 해봤는데, 근데 좀 수상한 게 제가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먹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처럼 안 생겼던데. 근데 그로미셸은 딱 보면은 티가 나거든요. 그런 식은 조금 끝이 뭉툭하잖아요. 그리고 두껍고. 근데 얘네는 좀 뭔가 좀 얄쌍하게 생긴 것이 좀 수상해. 그러니까 아마 캐버디시랑 파나나병 저항성 생기기 위해 교배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품종일 수도 있겠죠. 좀 수상합니다. 네, 좀 수상해요. 아무튼 이제 그로미셸을 이제 드시고 싶다면은 그렇게 직구를 할 수가 있겠다.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한 15만 원 쓰셔야 될 거예요. 그 두 송이 사는데, 한 송이 사는데. 그렇죠.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단독 수입하는 곳이 있긴 한데 현재 품절 상태입니다.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거기서는 바나나 하나에 10,000원에 팔더라고요. 그쵸. 낱개 하나에, 낱개 하나에. 그쵸. 맛보기용 손가락 하나에 10,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60년대랑 지금이랑 가격이 똑같은 거야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러네. 똑같은 비싼 거예요. 비싼 거. 그냥 비싼 음식이에요. 원래 비싼 음식이었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거 약간 게사료, 갯껌 이런 거 먹고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살을 해. 근데 이제 60년대에 이제 그러니까 60년대 바나나가 고가일이었다고 하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봐도. 그래서 기영이가 이제 눈물을 흘릴 만했다. 그러니까 그 바나나가 그 바나나가 아니다. 여러분이 먹는 그 바나나가 아니다. 저도 올해 버킷리스트로 이제 한번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네. 직구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먹어보려고 하는데 올해 한번 꼭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현상연구소에서 꼭 시식회를 하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후기 한번 풀죠, 먹고. 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좋습니다. 올해 안에. 네, 그렇습니다. 오늘 60, 70년대 식문화, 혼분식 장려운동과 바나나의 추억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감사드리며 저희는 또 다른 변칙현상 파일을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야지 소장 돋보이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원기소 우리 가족 되면서 자 보십시오. 새로워졌습니다.